시애틀과 뉴잉글랜드가 맞붙은 제60회 슈퍼볼은 시애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승팀보다 더 많은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 가수 배드버니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노래 전부를 스페인어로만 부르는 라틴계 아티스트가 슈퍼볼 무대를 장식한 것만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푸에르토리코 풍경 세팅에 푸에르토 국기를 들고 스페인어로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라틴계 가수가 하프타임 무대에 선 건 처음이 아닌 게 와카와카 월드컵 노래로 유명한 콜롬비아 출신 샤키라도 있고 아버지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브루노 마스도 이미 무대에 선 적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배드버니와 다른 점은 미국 시장에서 이미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스타들이었단 점입니다. 애초에 대표곡으로 알려진 노래들도 영어가 많았죠. 그런데 배드버니는 이들과 결이 좀 다른 게 거의 대부분의 히트곡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도 스페인어를 고수해온 가수였죠. 마치 BTS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K-팝 느낌을 그대로 살려 전 세계에 유행시킨 것처럼 스스로 미국화를 거부하고 날 것의 라틴 음악을 알린 것이었죠. 이런 배드버니가 슈퍼볼 무대의 주인공이 되자 미국에서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됐는데, 트럼프는 이 결정을 최악의 선택이라며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왜 미국 스포츠 문화의 상징인 슈퍼볼에 굳이 스페인어로만 노래하는 가수를 세우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드버니란 가수가 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NFL은 왜 이 모든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를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배드버니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낮에는 계산대를 지켰고 밤에는 집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곡 딜레스였습니다. 라틴 트랩 특유의 거친 사운드에 푸에르토리코 억양을 그대로 드러낸 이 노래는 푸에르토리코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고 로컬 레이블과 프로듀서들의 주목을 받게 됐죠. 여기서 트랩은 미국 남부, 특히 조지아에서 시작된 힙합의 하위 장르로 주로 어둡고 거친 현실을 다루는 노래였습니다. 배드버니의 초기 음악은 트랩 리듬 위에 스페인어만 올린 것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비판도 많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내부에서도 이런 음악이 우리 문화를 대표해선 안 된다, 너무 저급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나 배드버니는 자신의 음악을 개척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트랩 아티스트로 출발한 그는 이후 힙합, 레게톤, 팝과 같은 음악 장르를 점점 섞으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했던 트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라틴 음악을 섞어 확장하는 방향이었죠. 또 흔히 성공에는 운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의 도약에는 시대적 타이밍도 잘 맞아떨어졌던 게 2017년 데스파시토가 전 세계를 휩쓸며 라틴 음악이 처음으로 미국 주류를 넘어 세계 중심에 올라온 때였죠. 배드버니는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고 이후 드레이크, 제이 발빈, 로살리아 같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후 나온 소이베오르, 빠띠 같은 노래들은 중남미 스트리밍 차트를 휩쓸었고 배드버니를 라틴 트랩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런 노래들은 라디오 같은 전통 매체보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면서 더욱 빠른 확산이 가능했고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얻게 해주었죠. 또 배드버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성공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배드버니는 2018년 카디비의 노래 I Like It에 스페인어 피처링으로 참여해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알렸죠. 이후 2020년 발표한 앨범 El Último Tour del Mundo는 빌보드 200 차트 역사상 최초로 스페인어 앨범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 움베라노 신띠는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앨범이 되며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그의 음악은 스포티파이에서 약 200억 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미국 음악 시장을 정복한 아티스트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라틴 가수들이 글로벌 스타가 되면서 미국화의 길을 택했던 것과 달리 배드버니는 끝까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선택을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이 태도는 미국에 살고 있던 히스패닉 MZ세대에게 라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또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들에게도 큰 자랑거리가 됐죠. 미국에는 약 600만 명의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이 살고 있고 플로리다나 미국 동부, 특히 뉴욕에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푸에르토리코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BTS, 블랙핑크가 그랬던 것처럼 배드버니의 유명세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국뽕을 한층 끌어올린 거였죠. 2026년 마트에서 일하며 음악을 만들던 한 청년은 10년 후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감사 인사 대신 아이스아웃을 외쳤죠. 미국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단속 기관을 향한 이 한마디에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령인 특이한 곳으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죠.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고 미국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지 못합니다. 즉 미국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미국 시민으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평소 배드버니는 노래를 통해 자신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큰 히트를 기록한 앨범 움베라노 신띠로, 이 앨범에서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바다와 여름, 가족 문화와 유머를 그대로 음악에 녹여냈습니다. 특히 에스타모스 비엔이란 노래에서는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정전이란 의미의 에라빠곤 노래에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일부이면서도 오랫동안 방치되고 착취되어 온 현실을 정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미 수상소감에서 남긴 우린 짐승이 아니다란 말도 그가 과거 푸에르토리코의 아픈 역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190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해외 영토로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는 판결에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사실상 미개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완전한 미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드버니는 오늘날 라틴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관리 대상으로 취급받는 모습을 100년 전 푸에르토리코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보고 이런 표현을 한 거였죠. 아무튼 배드버니의 아이스아웃 발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비난을 받기도 했고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NFL 입장에선 분명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NFL은 그를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NFL이 정치적으로 그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에 기반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NF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으로 연매출은 한 시즌에만 약 230억 달러고 전 세계 스포츠 리그 중 압도적 1위입니다. NBA, EPL을 모두 합쳐도 NFL 하나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은 매년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합니다.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볼에서 30초 광고 하나에 800만 달러로 단 하루에 오가는 돈만 수십억 달러 규모죠. 하지만 NFL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팬층의 고령화입니다. NFL 평균 시청자 연령은 이미 50세 전후까지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팬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스포츠 리그에서 팬층이 고령화된다는 건 머지않은 미래의 광고주, 중계권, 스폰서 가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NFL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비층이 바로 히스패닉계 사람들입니다.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 인구는 약 3,9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약 20%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NFL에게 매력적인 건 소비력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히스패닉의 연간 소비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이르며 스포츠와 관련된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FL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실제로 스포츠에 돈을 쓰는 팬층이라는 점입니다. 경기장 방문율이나 팀 굿즈 구매율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청자층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상당히 젊죠. 히스패닉 시청자의 평균 연령은 NFL 전체 평균보다 약 10년 이상 젊은 편입니다. 게다가 히스패닉 팬들은 가족 단위로 경기를 보고 팀을 함께 응원하고 팬 문화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NFL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팬 구조를 가진 집단으로 리그의 미래를 떠받칠 핵심 기반인 셈인 거죠. 그래서 미국을 벗어난 중남미 지역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멕시코와 브라질입니다. 멕시코는 이미 미국 외 지역 중 NFL 팬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약 3천만 명 규모의 팬층이 형성돼 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팀은 미국보다 멕시코에 더 열성적인 팬을 갖고 있다 하죠. 그래서 NFL은 이미 2005년에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밖에서 열리는 정규 시즌 경기를 처음 치렀고 이후에도 멕시코를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놓고 경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NFL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남미 나라가 브라질인데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웃해지죠.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이고 미국과도 지리적으로 멀고 미식 축구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NFL은 브라질을 다음 10년을 좌우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브라질 인구는 2억 명이 넘고 그중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 세대는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NFL은 이들에게 친숙한 하나의 스포츠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성 팬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언제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셈인 거죠. 한편 NFL의 이번 결정을 모두가 반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NFL을 지탱해온 골수 팬들 사이에선 선을 넘었다는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보수층은 배드버니의 선정을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층에게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 가치, 자부심이 응축된 중요한 문화 이벤트죠. 그런데 미국 최대의 축제 무대에서 영어 한마디 하지 않는 가수가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주류 문화가 소수 문화에 밀려난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 야구나 농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색채가 강한 스포츠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스페인어 레게톤 비트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은 일부 팬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NFL의 한 책임자는 배드버니를 장르, 언어,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관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물로 설명했습니다. NFL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논리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언제 하프타임 쇼가 이슈가 안 된 적이 있냐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정리하자면 배드버니의 이번 하프타임 쇼는 NFL에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감한 시도로 여전히 젊은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고
히스패닉 시장을 본격적으로 끌어안으며 미국을 넘어 중남미와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죠. 물론 배드버니가 보여준 퍼포먼스나 메시지도 분명 인상 깊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는 아주 냉정한 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철저히 자본주의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미국다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NFL 시장이 이전처럼 최고의 스포츠 시장 자리를 지킬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